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20대 8, 뭐 2대 8이라든지 아니면 10대 0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과학이 여기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인데요. 이 왼쪽의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 관구를 보시면은 이거는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이 왼쪽은 그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음매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현미경 가지고 돋보기 들여다보면은 또 찾을 수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큰 스케일에서 큰 시간의 간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고, 이거는 저는 보통 메타버스 실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실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뭐 바람도 있고 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전 지구의 강 같은 것들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강이 있을 때 강에 물이 굉장히 많으면은 홍수죠. 그리고 강에 물이 없으면은 가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인간이 있는 지구에서 강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간이 없는 지구에서 또 강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빼면은 강의 물의 양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인간이 없는 시뮬레이션이랑 인간이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거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왔다면 얘는 인간 활동 때문에 생긴 강의 물의 양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 파라쿠 좀 전에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동아시아는 파랬어요. 이게 2022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2022년에 동아시아에서는 큰 홍수가 있었고 아마존에서는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동아시아와 그 아마존을 직격했던 홍수와 가뭄은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났다. 얼마만큼인지 이제 또 저희들 숫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메시지를 할게요.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통계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원래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홍수라고 해볼게요. 이벤트 강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데 한 중간 정도의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강한 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패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여기서 펑 퍼짐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강한 홍수라는 게 원래는 이만큼의 확률이었는데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도 들으실 이미 들으셨죠? 117년 만에 폭염이. 내년에도 같은 거면 그러면 내년 118년 만에 폭염인가요? 1년 만에 폭염인가요? 매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30년 만에 폭우가. 원래 제 멘트는 50년 만에 폭염이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17년 만에 폭염이. 사실 뭐 강남역에 여기 침수됐을 때 115년 만에 폭우가. 이런 것처럼 이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은 확률이었는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평범한 이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만큼의 추가된 리스크가 결국에 인간 활동의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절차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제가 산불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올해 있었으니. 올해 되게 큰 산불이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영남 지방에. 그래서 저희가 그린피스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인간 활동이 있다는 얘기는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그게 산업화 이전, 인간 활동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더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일이 120일까지도 늘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산불 위험일이 120일 정도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한 3분의 2 정도는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든지 한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빼고 한겨울? 그러니까 눈 덮여 있을 때 이럴 때 빼고. 이제 117년 전에는 CO2 배출이 훨씬 낮았을 텐데 네. 그 전에는 왜 그 해에는 그렇게 더웠나요? 94년도. 94년도요?
아니 117년 만에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117년 전에는 더 더웠다는 그냥 그거는 이제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큰 이벤트는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확률이 원래 한 100년 만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비슷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벤트는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117년 전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올해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에 또 그게 있다면 사실은 이게 100년 정도 또 두고 일어나야 되는 게 이제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뭄은 다 해야 되네.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141년 만에 그 역대 최악의 가뭄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가뭄이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냥 일상화가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7년 만에 어떤 폭염이 매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아까 서 교수님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난에 대응할 것인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결국에는 재난 얘기 쭉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홍수, 그다음에 폭염,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나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홍수 같은 것보다 사실상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를 줘요. 홍수는 되게 포커스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린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주는 건 이제 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아니면 강남역 같은 경우 115년 만에 홍수가 그 침수는 전 사실 이제 제가 서울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오래 살았는데 이 동네. 제가 살 때도 침수를 몇 번 됐죠. 그래서 제 차는 항상 그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있었던 115년 만에 오는 호우가 그런 이런 침수 같은 게 매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매해 일어나고 보는 건가요? 두 가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면 강남을 버린다.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회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좀 더 강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사이에 어디인가일 텐데 이게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결국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학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에 투자를 해서 해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선택을 하는 왜 필요한 게 이런 과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오래 있다 왔는데요. 제가 16년 정도 살다 왔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2018년이니까 그 코로나 직전이네요. 그때 그 일본 서부에서는 홍수가 나서 하룻밤 사이에 230명 넘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관동지방에서 동경 쪽에서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덮쳐서 1000명 넘게 죽어요. 이런 엄청난 스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비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사회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죠. 3배가 되고. 이런 스윙이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빨간색이가 거의 다 늘더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아서 태풍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의 개수가 늘까요, 줄까요? 이거 왠지 함정성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태풍의 개수는 늘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태풍의 개수는 줄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강한 태풍의 개수가 늘고 있어요. 이제 동아시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은 태풍 호우의 빈도가 는 곳이 빨간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이거는 기상청 관측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어난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긴 지구의 역사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후변화,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이거의 원인인가를 찾아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이 없는 지구랑 있는 지구를 해서 빼봤더니 실제 일어난 최근에 50년 동안의 변화가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Y축은 인류세 지문이라고 해서 인간의 흔적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는가를 본 지수고요. 이 선 하나하나는 인간이 없는 지구입니다. 50년짜리 선이 100개가 있으니까 한 5,000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내 주사위 놀이처럼 주사위 한 5,000번 던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구가 이 동아시아에서 태풍 후의 빈도에 인간의 흔적이 거의 이제 변화가 0을 사이에 두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 지구를 여기 얹어봤더니 1980년대부터는 이 인간의 흔적이 굉장히 강하게 관측이 되더라. 그리고 2000년 넘어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자연 변동성의 확률을 훨씬 넘어서 임계점을 넘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이게 이제 재작년에 그 강남역에서 그 침수했을 때 그 사진인데, 자 그렇다면 장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올해 장마 어떠셨어요? 거의 느끼지도 못하셨죠? 비 몇 번 오는 듯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이제 자연의 이제 변동성들이에요. 우리가 좀 긴 시간을 봤을 때 추세가 올라오겠지만 어느 때는 이제 훅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이제 봤더니 그 일본 서부,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동해의 그 전선성 호우, 그러니까 장마철의 전선성 호우가 늘고 있더라. 자 그리고 그 원인을 봤더니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굉장히 강한 연관이 있더라.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또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펌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돌면서 이쪽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쭉 빨려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찬 기단과 만나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현상이 더 강화가 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그게 인간 활동 때문이더라라는 걸 저희가 밝혀냈고요. 자 이제 제가 근데 저 언제 몇 분까지죠? 몇 분까지? 30분 정도까지 하십니다. 15분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피해, 우리가 이런 피해라는 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328 있잖아요. 이 2328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조 달러입니다. 2328조 달러가 우리가 2100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2100년까지 인간이 기후변화 때문에 받을 피해 액수의 추산액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뭔가 이거 줄였네요. 이게 뭐냐면은 1.5도로 상승을 막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최악으로 갔을 때 이만큼의 그 피해가 있지만 1.5도로 막으면 피해가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이 피해를 줄이는데 피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제 이미 이제 뭐 20년 넘었죠. 근데 그때 저를 이 길로 끌고 들어간 몇 개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한림원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후변화 보고서인데요. 그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이미 20년도 더 전인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 과학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래 너 잘났어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응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다. 넘어가면 안 되겠다. 자, 이제 그 이런 아까 오늘 그 제 그 강연의 제목이 기후와 인간 사회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이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영향을 주는가? 기후 시스템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재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과 식량과 에너지가 있는데 이 세 개는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식량이랑 물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면 뭐 다들 뭐 당연하겠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근데 물과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뭐 수력 발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담수화를 하기도 하고 지하수를 퍼올리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약 10% 좀 안 되는 에너지가 물을 수송하고 퍼올리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쓰이는 물의 10% 정도가 또 발전소를 냉각하는 데 쓰여요. 여기는 이제 좀 더 크긴 한데요. 세상에서 쓰는 물의 한 70%가 농업에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엮여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측면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영농, 태양광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토지 이용과 그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고, 일단 바이오퓨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과 에너지와 식량은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에 기후가 전부 다 개입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감사하게도 서 교수님이 또 같이 해주시는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기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기후 시스템과 에너지랑 물, 토지 이용, 식량, 그 다음에 금융, 인구, 그다음에 도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얽혀 있는 지금 그 컴퓨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미국의 PNNL이라고 하는 국가연구소하고 일본의 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좀 더 빨리 만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세상에 굉장히 드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과 공정이라고 했나요? 이퀄리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기후 변화에는 항상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UNFCC가 1922년에 채택이 됐을 때부터 그 기조는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라고 해서 공통의 하지만 다른 책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연대해서 지구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지구적인 대응을 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 피해의 변화는 각각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카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CBDR 같은 경우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얼마만큼 질 것인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많이 지고 도상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는 책임을 적게 지거나 지지 않는다. 이런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